왜, 그, 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나요? 이거는 어머니 유품이에요. 천으로 곱게 싼 도자기 조각이었어요.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백자 조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품고 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이것만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내 죄의 증거이자 용서받아야 할 빚이야.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지하방.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양은 대야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죠. 34살의 혜원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텅 빈 쌀 봉투. 거꾸로 들고 몇 번이나 털어봤지만 손바닥에 떨어진 쌀은 고작 한 숟갈 남짓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쌀뜨물은 탁하게 흐려졌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8평짜리 지하방.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습기 때문에 검은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형광등도 하나만 켜놓았는데 그마저도 깜빡거리며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것도 3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불 속에서 6살 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열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일주일째 감기를 앓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밥 있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요. 동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을 얻어온 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품고 묻는 아이의 눈빛이 혜원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혜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국밥 해줄게. 진짜? 뜨끈한 국밥?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밥이라니. 밥보다 더 든든하게 들리는 그 단어에 아이는 잠시나마 기운을 차렸죠.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된장 단지를 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단지, 숟가락 반도 안 되는 된장을 물에 풀었어요. 파 한 뿌리도 없었고 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된장과 물, 그리고 어제 주워온 시든 배춧잎 몇 개가 전부였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가스는 아직 끊기지 않았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내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보다 먼저 들이닥친 건 역겨운 술 냄새였어요. 39살의 남편 태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옷, 충혈된 눈. 그는 오늘도 술에 절어 있었죠. 밥이야? 지금이 밥할 처지냐? 태식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도 밤새 고함을 질렀으니까요. 한때는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2년 전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혜원을 때리고 아이 앞에서도 거침없이 폭력을 휘둘렀죠.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대답하지 않는 게 그나마 덜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어제도 없다더니 오늘도 없어?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어요. 혜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답 안 해? 벙어리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서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작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모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태식은 발로 냄비를 찼습니다. 펑! 끓고 있던 된장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신문지가 깔린 바닥에 스며들었고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앙! 엄마! 민서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원은 재빨리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유일한 식사였는데, 마지막 된장이었는데, 태식은 울고 있는 모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봐라, 벌써부터 울어. 겁쟁이 새끼.
아주 엄마를 쏙 빼닮았네. 그리고 주먹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듯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돈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희가 무능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더는 참을 수 없다.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민서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이성이 아닌 본능이 혜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태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혜원은 민서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어디가? 이년아.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혜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12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맨발로 밟는 아스팔트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있기나 해? 태식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혜원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됐죠. 하지만 그래도 달렸습니다. 어디든 어디로든 가야 했으니까. 골목 끝 전봇대에 비에 젖은 전단지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글씨가 번졌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었어요. 성북동 입주 가사 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급여 250만 원.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젖어서 찢어졌지만 주소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성북동 325번지. 같은 서울이지만 혜원이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같은 그곳. 엄마, 추워. 품 안에 민서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어요. 혜원은 자신의 낡은 패딩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성북동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돈이 있어야 했고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원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결국 걸어가기로 했어요. 구로에서 성북동까지 서울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혜원의 체온은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이제 없어. 우리끼리 살 거야. 진짜? 응, 진짜야.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살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 있으면 계속 아플 거라는 걸. 새벽 2시 마침내 성북동에 도착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답게 거리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으리으리한 대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혜원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325번지. 한옥 대문이 우뚝 서 있었어요. 윤가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이런 밤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게 맞을까? 쫓겨나면 어쩌지? 하지만 품 안에 민서가 축 늘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저. 가사도우미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입니다. 정신이 있으십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나왔어요. 강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혜원과 민서를 훑었어요. 미친 사람입니까? 애까지 데리고 이 시간에. 혜원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제발 하룻밤만. 아이가 아파요. 제발이요. 혜원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강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바로 그때 집안에서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윤사모였죠. 하얀 한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 고상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서에게 머물렀어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아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축 늘어진 작은 몸. 순간
윤사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입술이 떨렸어요. 아이부터 씻기세요. 밤 공기가 차갑네요. 사모님, 강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윤사모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의사를 불러주세요. 아이가 고열인 것 같으니. 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이게 꿈은 아닐까요? 따뜻한 욕실. 혜원은 민서를 욕조에 앉혔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워진 몸을 감쌌어요. 민서는 기분 좋은 듯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천국이야? 아니야, 그냥 좋은 곳이야. 아이를 씻기며 혜원은 처음으로 민서의 몸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저기 멍 자국이 있었어요. 태식이 때린 흔적들이었죠.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했는데. 의사가 도착해 민서를 진찰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윤사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일단 치료가 먼저예요. 새벽 내내 병원을 오가며 민서의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민서는 안정을 찾았어요. 혜원은 병실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 윤사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일을 하셔야겠죠. 전단지를 보고 오셨다면서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일이 많아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숙식 제공하고 월급은 250만 원. 아이와 함께 지내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혜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좋은 조건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혜원과 민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40년 전부터 이어진 운명의 실타래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가 퇴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더 이상 열도 나지 않았어요. 윤사모의 집으로 돌아온 혜원과 민서는 작은 별채를 배정받았습니다. 창고로 쓰던 공간을 깨끗하게 수리한 곳이었죠.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지하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혜원은 첫 출근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오전 7시 윤사모가 일어났을 때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윤사모가 놀란 표정으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평범한 아침상이었지만 무언가 특별했어요. 특히 된장국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낯익었습니다. 윤사모는 된장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 숟갈, 또 한 숟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맛은 20년 전 딸 수진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된장국 맛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 집에서 일했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어요. 맛이 이상한가요? 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윤사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이 맛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요리를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된장은 이 정도, 무는 납작하게, 파는 송송 썰어서 다시마 우린 물로 끓이고 마치 몸에 새겨진 기억처럼. 사실 이 조리법은 혜원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죠. 이 된장국은 특별한 거야. 내가 일했던 집 아가씨가 제일 좋아했던 거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만뒀는지, 왜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한편 강 변호사는 혜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확인 결과 혜원 씨는 7년 전 태식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폭력 전가가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올 가능성이. 윤사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보호해야죠.
혜원 씨와 아이를. 그날 오후 혜원이 청소를 하던 중 2층 창고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20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진 속에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그 아이는 아마도 이 집 딸이겠죠.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일했던 집이 바로 여기였던 걸까요? 혜원은 서둘러 앨범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혜원은 가방 깊숙이 숨겨둔 것을 꺼냈습니다. 천으로 곱게 싼 도자기 조각이었어요. 매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백자 조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품고 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이것만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내 죄의 증거이자 용서받아야 할 빚이야. 하지만 무슨 죄인지 무슨 빚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로웠던 저택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원아, 나 알잖아. 네 남편이야. 태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병원 기록을 통해 추적했다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는 무서워서 혜원의 치마를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야. 무서워. 문 열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태식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어요. 저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더 심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 사는 집주인.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내 마누라야.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사모가 직접 나섰어요. 당신이 혜원 씨 남편이라는 태식 씨입니까? 그래. 내 마누라 내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태식이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쿵 소리가 저택을 흔들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윤사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었죠. 뭐? 경찰? 부부싸움에 경찰이 왜 나서? 혜원이는 내 마누라고 민서는 내 아들이야. 그때 강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주거침입 및 협박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주소는 성북동. 잠깐만. 태식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성북동이 어떤 동네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를 감옥에 보낼 힘이 있다는 것도요. 좋아, 오늘은 물러간다. 하지만 혜원아, 이게 끝이 아니야. 넌 영원히 내 마누라야. 태식이 사라진 후 혜원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패라니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윤사모가 혜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시죠. 비용이? 저는 돈이. 혜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사모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다 부담할게요. 당신과 민서가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혜원은 처음으로 윤사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7년, 처음 2년은 평범했다는 것. 태식이 실직 후 변했다는 것. 술을 마시면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혜원이 식당에서 번 돈마저 빼앗아 술값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민서마저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왜 진작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갈 곳도 없었고요. 친정은 제가 태식이와 결혼할 때 반대해서 의절했거든요. 윤사모는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며칠 후 혜원은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한 요리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요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된장국, 된장 2큰술, 무는 납작하게 썰고 파는 송송, 다시마 우린물 사용. 절대 조미료는 넣지 않는다. 혜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메모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늘 새로 온 옥순 아주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
수진이도 아주머니를 엄마처럼 따른다. 특히 된장국을 끓이실 때 정성이 대단하시다. 옥순. 그것은 혜원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일했던 집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윤사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그 노트를.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윤사모는 노트를 받아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그러다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20대의 윤사모, 5살 된 수진이, 그리고 30대의 옥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혜원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혜원 씨 어머니? 네, 맞아요. 제 어머니 옥순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그때 옥순 씨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날 윤사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요? 네. 수진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났어요. 옥순 씨가 함께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돌진해서 옥순 씨는 무사했지만 수진이는, 윤사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어요. 이제 혜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왜 매와 도자기 조각을 품고 살았는지, 왜 죽을 때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는지. 어머니는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어요.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옥순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어요. 윤사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옥순 씨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니. 혜원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도자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매와 문양의 백자 조각을 본 윤사모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가장 아끼던 도자기예요. 할머니께 물려받은 거였는데 그날 사고로 깨져버렸죠. 두 조각이 만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거쳐 깨진 도자기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조각을 죄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평생 품고 사셨죠? 그랬군요. 옥순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전의 아픔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간직해온 상처가 이제야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원의 오빠와 올케, 그리고 동네 건달 몇 명까지 데려왔죠. 여봐, 이 집 주인 나와. 우리 동생 내놔. 혜원의 오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남편 버리고 도망가는 년이 어디 있어. 올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패 끼치지 말고 집에 가서 살아요.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아나? 건달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협박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순다. 윤사모는 침착하게 강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녹화하고 있죠? 네, 완벽하게 녹화 중입니다.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연락하고요. 언론사요? 네. 재벌가 협박하는 막장 가족들이라고 하면 관심 가질 거예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기자들이 몰려왔죠. 태식과 일행은 당황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을 향하자 슬그머니 뒤로 빠졌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추태는 모두 녹화되었고 혜원의 오빠와 태식은 협박죄로 연행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재벌가에 숨어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찾아온 폭력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여론은 완전히 혜원의 편이 되었어요. 태식의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했고 혜원의 오빠도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작은 극장 같았어요. 한쪽에는 태식과 그의 변호사, 다른 쪽에는 혜원과 강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윤사모도 참관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태식의 변호사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혜원 씨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유기입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27건, 경찰 신고 기록 15건, 이웃들의 증언 녹음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크레용으로 그린 것은 피를 의미합니다. 6살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식은 얼굴이 빨개지며 반박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혜원이가 아이를 조종한 거야.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곧 무너졌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거든요. 혜원이 일했던 식당 앞 CCTV에 태식이 혜원을 끌고 가며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 혜원이 월급을 받은 날이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부부싸움이었어요. 일반적인,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게 일반적인 부부싸움입니까?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 승소, 양육권은 혜원에게, 그리고 태식에게는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태식이 마지막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두고 봐. 너희들 다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혜원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혜원과 민서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민서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혜원은 성실하게 가사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느 날 혜원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들의 문양이 매화 문양이네요. 혜원은 자신이 가진 조각과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하나의 큰 도자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사모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찾았군요. 이건 수진이가 가장 아끼던 매화 항아리예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였죠. 딸에게만 물려주는 전통이었어요. 윤사모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사고 날 때 깨졌어요. 저는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뒀고 옥순 씨는 하나를 가져간 거군요. 어머니는 그 조각을 죄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연의 증거죠. 윤사모는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도자기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수진이가 보낸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윤사모와 혜원은 함께 도자기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갔어요. 금으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킨츠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깨진 흔적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기법이었죠.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혜원은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한편 민서는 학교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에 탁월한 솜씨를 보였어요. 미술 선생님이 혜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서가 정말 재능이 있어요.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나요. 아이들 작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아요. 선생님은 민서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의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밝은 색채로 가득했고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매화꽃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매화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혜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림이요. 수진 이모가 그렸대요. 민서는 윤사모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사모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진짜 손자인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윤사모가 혜원에게 제안했습니다. 혜원 씨, 검정고시 준비해보는 게 어때요? 검정고시요? 네. 혜원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 공부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공부를 놓은 지 15년이 넘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민서도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할 거예요.
윤사모의 격려에 혜원은 용기를 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민서도 엄마 옆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엄마, 나도 공부해요. 그래, 우리 같이 공부하자. 모자가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본 윤사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의 품이 있는 노부인이었어요. 박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옥순 씨 딸 혜원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옥순 씨가 우리 집에서도 일하셨어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이었죠. 박 여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대 초반의 옥순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아기가 바로 당신이에요. 옥순 씨가 미혼모였거든요.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당신을 키웠죠. 혜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다니.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옥순 씨가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만 양반 집안 도련님이었다고만 들었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다고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남의 집 일을 했다니. 옥순 씨는 정말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당신을 귀하게 키우셨죠. 특히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어요. 그래서였구나. 혜원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예절과 품위를 강조했는지, 가난해도 품위는 잃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던 이유가. 박 여사가 떠난 후 윤사모가 혜원을 불렀습니다. 혜원 씨, 이제 알았군요. 당신의 출생을.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출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에요. 윤사모는 혜원을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해요. 옥순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 혜원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방송통신대학에도 입학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엄마, 대학생이 됐어요? 민서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엄마도 이제 대학생이야. 와, 엄마 멋있어. 민서의 칭찬에 혜원은 행복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윤사모는 혜원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혜원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혜원 씨,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재단이요? 네, 수진재단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죠. 윤사모는 딸을 잃은 후 재단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딸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혜원은 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특히 상담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3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혜원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 나왔지만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의 모습은 1년 전 혜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혜원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저도 비 오는 날 밤에 아이를 안고 도망쳤어요. 맨발로요. 혜원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은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지은을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로 안내했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혜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비온 뒤 핀 매화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난 꽃이라는 의미였죠.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식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스토킹을 하다가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였죠.
결국 그렇게 됐군요. 혜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어요. 시상식 날 민서는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를 지켜준 엄마와 사랑해주신 할머니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수진 이모에게도 이 상을 바쳐요. 청중들은 감동했고 윤사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가 수진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윤사모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랜 지병이 겹친 것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간 윤사모는 혜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원아. 어느새 윤사모는 혜원을 혜원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혜원도 윤사모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윤사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집과 재단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싶어. 어머니, 넌 내 딸이야. 수진이가 보내준 또 다른 딸. 다행히 윤사모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혜원을 법적으로 양녀로 입양했어요. 혜원은 이제 정말로 윤사모의 딸이 된 것입니다. 입양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재단에서 도움받은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은 혜원을 희망의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입양이 완료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이제 37살이 되었고 민서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혜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며 수진재단의 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태식이었습니다. 혜원에게 먼저 사과한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교도소에서 많은 시간 반성했어. 민서를 한 번만 보고 싶다. 아빠 자격은 없지만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보고 싶다. 편지를 읽은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온 태식의 편지.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혜원은 고민에 빠졌어요. 당연히 거부해야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윤사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사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민서도 중학생이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혜원은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널 보고 싶다는데.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싫어요. 그 사람은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 번은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엄마랑 할머니랑 다 같이 가요. 그리고 딱 한 번만이요. 결국 그들은 모두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면회실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본 태식은 충격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백발이 늘었고 얼굴은 여위였으며 눈빛은 더 이상 흉폭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민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많이 컸구나.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어. 태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어 했지만 면회실 구조상 불가능했죠. 저는 아빠가 없어요. 저한테는 엄마와 할머니만 있어요. 민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세요.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것이 민서가 태식에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서가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절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폭력을 쓰지 않을 거예요. 혜원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13살 소년이 이미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이었어요. 그해 여름 수진재단은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화의 집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쉼터를 전국에 열곡 건립하는 것이었죠. 혜원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습니다. 개소식 날 혜원은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 속에는 언론인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7년 전만 해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평범한 피해자였습니다. 비 오는 겨울밤 맨발로 아이를 안고 도망쳤죠. 그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희망도 없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매화의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어요. 그들은 혜원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봤으니까요. 그 중에는 3년 전 혜원이 도왔던 지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재단에서 일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지은의 말에 혜원은 뿌듯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죠. 언론은 혜원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처를 금으로 이은 여인, 대한민국 매화 여사 등의 제목으로 혜원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알려졌어요. 한 유명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혜원님의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혜원은 망설였지만 윤사모가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혜원의 과거를 추적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혜원이 살았던 구로구 지하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졌지만 이웃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혜원 씨요? 기억하죠. 늘 맞고 살았어요. 그 남편이 진짜 나쁜 놈이었죠. 비 오는 날 밤에 애 안고 뛰어가는 거 봤어요. 맨발이었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도 방관자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작진은 혜원의 어머니 옥순의 흔적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옥순은 한때 명문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양반 가문이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몰락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옥순의 아버지, 즉 혜원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옥간의 문중에서 찾은 족보와 기록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품위를 강조하셨구나. 혜원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또한 윤사모 가문의 역사도 조명했습니다. 윤사모의 집안 역시 독립운동가 집안이었고 특히 여성 교육에 힘쓴 집안이었습니다. 매화 도자기는 바로 그 정신을 상징하는 갑오였죠. 두 집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PD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죠.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매화 도자기 복원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에서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금으로 이어졌어요. 깨진 흔적이 오히려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킨츠기의 철학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되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복원된 도자기를 본 윤사모와 혜원은 함께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두 어머니의 한,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모두 그 도자기에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작품 주제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엄마가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요. 민서의 대표작은 매화 연작이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매화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미술 선생님은 극찬했습니다. 민서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의 작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윤사모가 혜원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고 있었어요. 혜원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무슨 준비요, 어머니? 네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준비 말이야. 윤사모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를 혜원에게 넘기는 서류였어요. 어머니, 이건 이제 네 차례야. 나는 충분히 내 역할을 했어. 이제는 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혜원은 거부하려 했지만 윤사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부탁이 아니라 수진이의 부탁이야. 수진이가 너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해. 봄 윤사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혜원과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내 딸. 내 손자.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윤사모가 도운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조문을 왔어요. 언론은 윤사모를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이을 혜원에게 큰 기대를 걸었죠. 혜원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윤사모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거운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사모는 모든 재산을 혜원에게 남겼어요. 성북동 저택, 수진재단, 그리고 50억 원이 넘는 현금까지. 사랑하는 내 딸 혜원에게. 너를 만난 것은 내 생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수진이를 잃고 죽은 듯이 살았던 내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은 바로 너였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긴다.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들의 것이니까. 그리고 민서에게 전해다오.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사랑한다, 영원히. 혜원은 유언장을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윤사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느껴졌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혜원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옥순 윤사모 여성보호센터를 전국에 50곳 설립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언론과 여론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특히 혜원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넣은 것에 감동했죠. 1년 후 첫 번째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바로 혜원이 도망쳤던 구로구에 세워졌어요. 그곳은 이제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출소한 태식이었어요. 그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를 발견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죄였습니다. 민서는 미술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입학작품은 매화 다시 피다였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금빛 선으로 이어져 거대한 매화나무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두 분의 할머니께 바칩니다. 친할머니 옥순, 그리고 할머니 윤사모. 두 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상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감탄했습니다. 18살 소년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2013년 혜원은 이제 47살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서는 28살의 청년이 되어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죠. 옥순 윤사모 여성보호센터는 전국 100곳으로 확대되었고 연간 1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이제 단순한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혜원은 새벽부터 일어나 성북동 저택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20년 전 심은 매화나무는 이제 거대하게 자라 있었어요. 매년 봄이면 수천 개의 매화가 피어나 장관을 이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혜원은 마당 한편에 모셔진 윤사모와 옥순의 위패 앞에 인사했습니다. 매일 아침의 일과였죠. 두 어머니께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를 드리는 것.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책자문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유엔 여성인권특별보고관 면담이 있습니다. 혜원의 일정은 늘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회 회의장.
혜원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혜원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혜원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즉시 안전한 거처를 제공받고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국회의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혜원의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었기에 무게가 달랐어요. 20년 전 저는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 실질적 도움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도했죠. 오후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혜원은 한국의 사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활동가가 되어 다른 피해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특별보고관은 혜원을 유엔 본부 연설에 초청했습니다.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요. 한편 민서는 뉴욕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있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더 골던 레베이아이야, 금빛 수선이었어요. 깨진 것들이 금으로 이어져 더 아름답게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서를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술이 아니다. 이것은 치유이고 희망이며 인간 정신의 승리다. 전시 개막식에서 민서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정폭력 생존자입니다. 저는 6살 때 엄마와 함께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제 예술의 출발점입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작품의 메시지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민서는 어머니의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이 더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혜원은 아들이 무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다니. 그런데 그 즈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식이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원을 보고 싶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혜원은 고민했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한 혜원이 아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병상에 누운 태식은 뼈만 남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혜원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원아, 도와줘서 고맙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인간도 아니었어. 태식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민서 학자금으로 모은 거야. 교도소에서 일해서 모았어.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저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어서. 혜원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호스피스 비용으로 쓰세요. 민서는 이미 훌륭하게 성장했고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혜원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가세요.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것이 혜원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였습니다. 태식은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어요. 혜원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지만 화환 하나를 보냈습니다. 편히 잠드소서라는 문구와 함께. 2015년 봄 혜원은 유엔 본부에서 연설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요. 20년 전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자리가 증명합니다. 혜원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며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수많은 혜원들이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혜원을 세계 여성 인권 특별대사로 임명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혜원은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매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첫 해외 센터는 베트남 호치민에 세워졌습니다. 개소식에는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혜원 이사장님의 이야기는 베트남 여성들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상처를 극복한 당신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각 센터는 현지 사정에 맞게 운영되었지만 핵심 철학은 같았어요.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돕는다는 것. 민서도 어머니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각 센터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고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과정이 치유입니다. 민서의 미술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둡던 그림이 점점 밝아지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2018년 혜원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매화 겨울을 이기고 피다였어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책의 서문에 혜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두 어머니께 바칩니다. 나를 낳아주신 옥순 어머니,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윤사모 어머니.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책 수익금 전액은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또 다른 센터들이 세워졌어요. 어느 날 혜원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15년 전 혜원이 처음으로 도운 지은이었어요. 혜원 선생님, 저 지은입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운 여성이 100명을 넘었어요.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되었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것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의 연쇄, 희망의 도미노. 2020년 혜원은 5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한국 정부는 혜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어요. 시상식에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혜원 이사장은 개인의 아픔을 사회의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시상식장에는 혜원이 도운 수천 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의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교사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하나가 수십억 원에 거래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수익의 절반을 어머니의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의 성공은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돈이 더 많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구하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민서가 혜원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된 매화 도자기였어요. 40년 전 깨졌던 그 도자기를 민서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었죠. 엄마, 이제 이 도자기는 완전해졌어요. 깨진 흔적은 있지만 그것마저 아름다워요. 금빛 선으로 이어진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상처가 예술이 되고 아픔이 아름다움이 된 것이었죠. 혜원은 도자기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도자기 같구나. 깨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이어져 더 강하고 아름답게 되었어. 성북동 저택은 이제 매화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역사와 극복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공간이었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 희망을 얻어갔습니다. 기념관 중앙에는 거대한 매화나무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의 작품이었어요. 나무의 뿌리는 아픔을, 줄기는 인내를, 꽃은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혜원은 종종 그 조각상 앞에 서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맨발로 도망치던 그날 밤 비에 젖은 전단지를 붙잡고 이곳을 찾아왔던 새벽 윤사모를 처음 만났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2023년 혜원은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1000개의 매화 프로젝트. 전 세계에 1000개의 여성보호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죠. 제 꿈은 단순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여성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기부에 동참했어요. 첫 1년 만에 100개의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부터 시작했죠. 민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동참했습니다. 1000점의 매화 그림을 그려 각 센터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매화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각 센터마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느 날 혜원은 꿈을 꾸었습니다. 윤사모와 옥순이 함께 나타난 꿈이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두 어머니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한을 풀어주었어. 내가 우리가 못다한 일을 해주었어. 꿈에서 깨어난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2025년 봄 성북동 저택의 마당. 거대한 매화나무 아래에서 혜원의 60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혜원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30년 전 맨발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천 개의 매화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희망의 씨앗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혜원은 민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어머니, 옥순 어머니, 윤사모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태양이 매화나무 사이로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들은 금으로 이어져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버려진 며느리에서 시작해 세계를 바꾸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혜원의 이야기입니다. 매화는 오늘도 피어납니다. 겨울을 이기고 봄을 알리며 희망을 전하며